지방선거 이후 책임론에 휩싸인 여야 대표가 나란히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호김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열흘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 상황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정청래 대표, 지난 한 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사퇴 압박 속에서 1인 1표제 그리고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같은 강성, 당심을 겨냥한 메시지 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일단은 정면 돌파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 안팎에서의 관측은 아마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아직까지는 우세한데요. 네. 근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당 내부에서 선거 책임론이 일고 있기도 하고 예. 대통령이 사실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여당다운 여당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 체제의 여당이 여전히 야당 체질에 머물러 있고 충분히 여당다운 그런 포용력과 통합력과 혹은 비전 제시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연임에 도전하는 그 정청래 대표로서는 대통령의 그런 상황 인식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지난번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할 때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선거를 이제 성공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화법을 구사했거든요. 그 또한 정청래 대표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고 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부쩍 민주당 내에서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1인 1표제라든지 혹은 검찰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여당의 강성 지지층이 반응하는, 결집하는 그런 의제를 제시하면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비추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출마를 할 수 있을지 하게 될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청래 대표가 받고 있는 압력이나 부담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압박이 큰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그 공항에서의 그 의전 해프닝을 볼 때 대통령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대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나오는 그 이야기들, 1인 1표도 그렇고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같은 것을 보면은 이대로 내려놓지는 않겠다라는 또 시그널을 분명히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분기점은 이제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또 일각에서는 이제 24일 전후로 해서 과연 연임을 위한 경선에 뛰어드느냐의 여부, 그게 이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제가 볼 때 이대로 내려놓으면은 자칫 본인의 총선 출마도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게임의 결말은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내려놓았을 경우에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돌발 변수가 중간에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예를 든다면 오늘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맞짱을 뜨겠다라는 입장이죠. 오늘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나온 SNS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내용들. 워낙 계파 갈등이 좀 심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SNS를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원론적인 말씀이고 네. 또 타당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이 대야 강경 그 노선만 고집하는 듯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보기에는 여당으로서 이런 포용력과 통합력을 발휘하면서 또 운동장을 이른바 넓게 쓴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여당다운 그런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의식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 전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뭐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그런 거친 모습과는 다르게 좀 세련된 방식으로 여당의 전당대회에 의제를 설정하고 구도를 저는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청래 대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대통령의 저런 여당답지 못한 현재 여당의 모습에 대한 지적이 정청래 대표 체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뭐 당내에서 다 주지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본인이 기존에 했던 대로 검찰개혁 이슈나 혹은 1인 1표제와 같은 당 운영에 그런 원칙이나 방향을 가지고 또다시 강성 지지층을 선명하게 결집시키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과 맞서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임기 후반도 아니고 임기 초에 대통령과 맞서는 여당 대표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네. 뭐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한다면 저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나 또 그 상황 인식이 갖고 있는 좀 타당한 문제의식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맞는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기존에 하던 대로 기존에 관성적으로 보였던 모습대로 선명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는 설령 출마를 하더라도 지난 전당대회와 같은 그런 호응이나 지지를 얻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이어지는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주목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 뭐 지난 한 주 이지은 대변인의 발언으로 인한 어떤 사퇴 폭풍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어떻게 보면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이제 맞대응한다, 맞붙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많이 부담스럽겠죠. 예. 그 본인도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클 것 같은데요. 그 주장하는 1인 1표라든지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같은 것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념을 어떤 그 현실적인 실용보다 우선시하고 지지자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네. 국민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당의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 네. 또 사익보다 공익 이런 거 고민해야 된다 그러는데 신념, 책임, 사익, 공익이 주관적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갈등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번을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또 이런 그 SNS에 이런 글을 쓸 정도로 정청래 대표가 안 움직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답답할 것 같아요. 한국 정치의 관성으로 본다면 이 정도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내려올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고 아마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불리하다라는 점에 이제 초점을 둔다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확 내려갔다라는 거에 또 초점을 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한 그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신경전이라든지 갈등이 민주당 전체에 주는 파급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또 우려할지도 모르고요. 네. 사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을 처음에도 가졌을 텐데 이거를 지방선거 끝나고 하려니까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임기 초반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1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전에도 뭐 여의도 대통령, 용산 대통령, 심지어는 충정로 대통령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상당히 그것을 관용하는 듯한 오로지 국정에만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 이러니까 대통령이 참전하는 모습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또 대통령의 말의 그 씨알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나?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대통령은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정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24일,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가 꾸려지는 그 시점을 전후로 정 대표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이후 그리고 한성숙 총리 이 지명자의 어떤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러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 텐데 이게 진보 진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어떤 그 민주 진영 내의 갈등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대결 구도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좀 보세요? 그 지난 지방선거 특히 이제 평택에서의 공천과 예. 또 이 범여권의 후보들이 이제 병립하면서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국민의힘에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앙금과 이런 것들이 남았고 지금도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구도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시작되기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수기 없이 네. 돌연 합당을 제안하면서 이제 그에 반발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또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를 향해서 형성됐던 강한 거부감이 그게 평택 선거에 고스란히 표출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층들,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또 기존의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던 이런 당원 기반 그리고 김어준 씨라든지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측면 지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당내 분위기는 정청래 대표로 결집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어떤 대립 구도가 전당대회에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출마할 건지 그리고 출마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출마할 건지가 우선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출마를 안 하거나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뭐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될 거고요. 출마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대립적인 방식을 택할 거냐.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일 이 통합, 단결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의제의 선명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여당 대표로서 잘 보이지 못했던 리더십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거냐에 따라서 전당대회의 전개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그 이 권력투쟁답게 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권력투쟁은 있는데 의제나 이른바 노선이나 비전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사람에 따른 이합집산 이외에 어떤 비전도 어떤 노선도 어떤 정책 경쟁도 없는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들을 전당대회에 나서는 이제 모든 당권 후보들이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싸우기보다 통합하고 포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어떤 자리다 보니까 욕심을 좀 내지 않을까. 앞서 언급하신 이 평택을 선거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충돌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인신공격성까지 나오는 어떤 당내 어떤 지지자들이 실망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대결 구도는 정말 그 갈등이 심화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민석 전 총리가 되겠죠. 이제 만약에 한성수 총리가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 경선에 뛰어드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느냐의 여부가 이제 시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의 여부. 그럼 이제 출마해가지고 고군분투하느냐, 아니면은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라든지 또는 김어준 씨라든지 유시민 작가가 참전을 하느냐의 여부. 요런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당대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 공소 취소가 가능할 것인가? 네. 국회의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위 그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가 가능할 것인가? 요런 몇 가지 그 변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청계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정청래 대표는 총선의 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그랬는데요. 결국 정청래가 무너지면 그동안 친청계를 자임했던 그 의원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본인들이 봤어요. 뭘 봤느냐? 2024년 비명 행사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냥 본인이 내려놓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싸우자니 상당히 버겁고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은 좋은 쪽으로 해소되는 법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상황들 짚어봤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죠. 장동혁 대표 역시도 당내 어떤 사퇴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또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3자 회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의 패배론 이런 것들보다도 이 재선거 이렇게 조명을 좀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역시도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버티는 거죠. 버티니까 저렇게 뭐 데이터를 봐라. 지금 투표용지 부족이 중요하다. 예. 110명의 국회의원이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자신은 지금 그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은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기 전에 신속하고 정합성을 가진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야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여당이나 대통령은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네. 지지도가 떨어진 주요 이유가 바로 이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의 무능입니다. 그렇다면은 국정조사도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다음에 특검도 서둘러야 돼요. 그러려면은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주는 양식을 취하더라도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은 사임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선관위원 중에 소위 상근 선관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철한 선관위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한 사이인데 실제로 그 상임 선관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서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당과 야당에서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선관위 개혁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그 약해진 정치적 입지를 그 재선거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 부족을 거의 부정선거에 준하는 그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생명 연장에 구명복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 분위기도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는 끝났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 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남의 의원들도 장동혁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누구를 대안으로 내세울 것인가? 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고 조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2년이 남았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니까 보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형국이죠.
장동혁 대표가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당내 압박은 거세지는 상황. 장동혁 대표 입장은 좀 어떨까요?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기존에 보였던 모습을 본다면 네. 아마 뭐 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로 인한 참정권 침해 문제를 이제 본인의 정치적 방어 기제로 이용하면서 계속 버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점은 과거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뭐 진퇴를 거론하는 그런 목소리가 당내 이제 쇄신파나 이른바 친한계 여기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좀 일반적인 그런 인식으로 확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야당이 정부나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력을 확보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실패한 선거고 자칫하면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또 부산이라든지 그런 그 핵심 지역에서 보수 핵심 지역에서 이제 정치의 주도권을 현재 민주당한테 내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2년 뒤로 다가온 총선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네. 장동혁 대표 리더십으로 계속 가는 게 과연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혹은 본인의 공천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거예요. 그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좀 달라진 공기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계속 버티면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현 지도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최고위원들이 4명 이상 사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최고위원회 구성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가기 쉽지 않다는 게 또한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런 대치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 조만간 이제 의총을 아마 국민의힘에서 소집하게 될 텐데 그 의총을 통해서 장 대표 거취를 묻는 목소리가 굉장히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당 대표가 맞서는 상황이 계속된다 보면 장 대표가 버티더라도 이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나 아니면 오래 저렇게 고집스럽게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마 어려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당 내부의 자중질환이 커지면서 네. 지금 당면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나 이런 것들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걸 수용하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어쨌든 결자해지함으로써 당에게 길을 터주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데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가 될 것인가. 아마 장 대표 측에서는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다시 전당대회가 열리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출구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다음 주에 그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초재선 그리고 소장파 의원 모임에서 16일까지 거취 논의를 하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일단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의원총회에서 거취 논의가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 그리고 말씀하신 최고위원들의 어떤 사퇴로 인해서 비대위 체제로 구성되는 어떤 가능성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분출되지만 네. 다들 속으로 아직 시간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있다.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자기 임기가 내년 8월까지라고 생각할 뿐만 1년 넘게 아니라 남았죠. 예. 그런 이야기 지금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다시 당대표 도전을 하면은 심지어는 총선 공천권도 가질 수 있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제가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다시 그 복당시키게 되면 그래서 한동훈 지도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거 자체가 나에게 그렇게 유익할까라는 계산을 하는 현직 의원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네. 소위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내몰아가지고 당에 도움이 되질 않더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준석 체제 때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빨리 부대표를 임명을 해가지고 부대표가 좀 탕평에 입각해서 소위 이제 계파들도 있겠지만 탕평한 그러한 어떤 그 원내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가장 먼저 국조, 그다음에 소위 그 특검에 대비해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그럼으로써 지금 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진짜 골든 크로스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원내 지도부가 하면, 당 지도부가 있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에 대한 당내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당을 꾸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당대표가 퇴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최고위에 누구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재준 최고위원만 빼놓고는. 네. 그렇다면 아마 나머지 사람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인이 나중에 사퇴라는 신호탄을 쏠 때 미래 지도부에게 그 사퇴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표현은 뭐하지만 그 리워드, 그러니까 리워드? 이제 예. 보상, 보상을 뭐 받는. 그런 네. 거, 정치라는 거는 물밑에서 별별 일들이 다 생기니까는요. 그런 생색이 나는 사퇴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도 본인의 입장도 이거 자체를 썩 그렇게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서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일이 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정점식 원내대표가 친윤계의 중요한 멤버였지만 본인의 어떤 인식이나 본인의 정향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개혁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때다라고 지금 안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될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말씀하신 대로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6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남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좀 시간을 끌면서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한동훈 의원의 어떤 복당 문제도 굉장히 좀 결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의 어떤 그 개파 간의 어떤 셈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겠죠.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제 그런 시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유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기존에 비해서는 좀 완화된 당내의 분위기는 감지되지만 네. 당장 그게 우선 과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의원 측도 그걸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고, 일단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속되는 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먼저 결정되고 나서 그게 비대위가 됐든 전당대회가 됐든 어쨌든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체제로 접어들었을 때 아마 한동훈 그 의원의 복당 문제가 검토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의원으로서도 굳이 또 다른 당내 갈등을 야기하면서 복당 문제를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원외에 있었고 부당한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당 문제를 언급하고, 지금도 뭐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원내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굳이 그걸 서둘러서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결국 이제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느냐, 네.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만들었던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마치는 건 불가능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시점, 물러나는 시점, 그리고 물러난 이후의 후속 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의원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대위를 거쳐서 차기 전당대회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의원들 내에 어떤 계파나 이런 이 그룹에 따라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장동혁 대표 후임으로 나에게 좀 더 유리할지, 혹은 당의 이 확장성이나
당의 총선 준비에 유리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직 이제 합의되지 않은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태에서의 어떤 긴장이 조금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장동혁 대표 스스로 결자해지하고 출구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다음 전당대회에 다시 등장하지 못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자기 가치를 여기서 더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이지 여기서 고집을 부리다가 뭐 밀려나거나 뭐 이른바 쫓겨나거나 네.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 그거는 국민의힘 당에도 좋지 않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정치의 결과를 남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선관위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에 조직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사퇴를 선언했던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출국 금지가 됐고 선관위 관계자도 줄소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이번 주의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진상규명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선관위 개혁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선관위만 비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도 신뢰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의 어떤 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당이 더 급합니다. 이 선관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 정권과 연계시켜 생각하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럴 때 야당은 그 원내 대표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관위 개혁과 관련한 만약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그다음에 또 관련된 법 개정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시하는 쪽이 국민으로부터 그 지지에 그 견인하는 데 상당히 유익할 것이고 또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당내의 그런 어떤 계파 싸움이라든지 권력 투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와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보다 그 명징한 그런 플랜이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그 예를 든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할 때 특검은 야당 추천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 야당 추천 안 된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면 아마 민주당에게도 굉장한 상처가 되리라. 지금은 여야가 적어도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초당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 초당적인 그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고 주도하는 쪽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를 보면 저 무능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참정권의 훼손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은 절대 이번에는 지금은 그 더 이상 뒤로 돌아서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사안이 정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빠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겠네요.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제도적 개선책과 대안 이 두 네. 차원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의 문제는 결국 국회 국정조사나 아니면 검경 합동수사단의 수사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선관위에서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결과를 발표할 텐데 그런 류의 자체적인 진상규명 그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때문에 자체 진상규명 가지고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문제의 엄중함,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요. 결국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좀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위협 사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의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 동안에 선거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음모론들을 제시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 좀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요. 다만 재선거 주장과 같은 이게 이제 충분히 절차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진상규명과 이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상 재선거는 법원의 판결이나 선관위의 결정 두 가지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재선거를 위한 여야 그 정부 대표 회담을 하자. 그건 여야가 합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위법이에요. 네. 때문에 선거 소청을 하든 아니면 선거 무효 소송을 내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자꾸 이거를 정치적 구호로 저렇게 제시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여야 간의 논의의 진전이나 이 문제의 그 올바르고 신속한 해결을 방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제도적 대안과 개선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저는 개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부분적인 어떤 보완 차원이 아니고 선관위를 거의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수준에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신이 누적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호김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